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미정입니다. 자, 우리 드디어 여러분 조선시대에 들어갑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고려시대사 하느라 고생 굉장히 많으셨고요. 자, 우리 이 조선시대사는 여러분들이 되게 친숙한 시대이기도 해요. 뭐 대중 영화라든지 아니면 뭐 사극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뭐 역사 너무 싫어하셨어도 너무 유명한 그런 뭐 드라마들 이런 것들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번은 보고 듣고 하셨던 장면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근데 그만큼 좀 내용이 많기도 해요. 그래서 요게 흥미가 있는 거랑 또 시험을 봐야 되는 내용이랑은 또 좀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공부할 분량은 좀 많다라고 미리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보실 텐데 우선 조선시대 출제 비중을 먼저 보시면 총 50문제 중에서 11문제 정도 출제가 됐습니다. 11문제, 12문제 이렇게 출제되니까 뭐 앞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것 중에서 가장 많은 문제가 출제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좀 꼼꼼하게 보셔야 될 것들이 많이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기출주제 25로 오시고요. 조선의 건국과 유교정치의 실현. 자, 우리 요 파트 전체적으로 개괄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자, 보시면 제가 고려시대사는요. 이거 왕들을 다 안 해도 된다. 중요하게 해야 되는 왕의 순서와 포인트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조선시대사는 왕의 순서를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왕의 업적을 꼼꼼하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셔야 돼요. 유치하지만 태정, 태세, 문단세 이걸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가볼게요. 자,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 연중, 인, 명, 선 요렇게. 그래서 요 선조 시기가 되면요. 이때 우리가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발생을 하게 돼요. 임진왜란. 그래서 선조 때 임진왜란이 발생하게 되고 그 이후에 인조 시기 때 호란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양난이라 그래요. 그 양난을 기준으로 해서 앞 시기를 조선의 전기, 양난을 기준으로 해서 뒷 시기를 조선의 후기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요 조선 전기의 파트와 해당되는 내용을 우리가 이제 앞부분을 좀 들여다보게 될 거고요. 뭐 지금 여기서 구체적으로 왕의 업적을 다 하지는 않고 제가 조금 간단하게만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조선의 태조, 묘명. 고려의 태조는 왕건이죠. 나라를 연 사람. 그 다음에 조선의 태조 나라를 연 사람은 이성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성계 이씨 왕조가 탄생이 됐는데 태조 다음에 왕이 누구였냐면 정종이었어요. 정종은 태조의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입니다. 자, 그리고 태종이 3대 왕으로 등장을 하게 되죠. 근데 이 태종 같은 경우는 정종하고는 형제지간이기도 하고 자기의 둘째 형이에요. 근데 이 태종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육룡이 나르샤 유아인이 그 역할을 했었거든요. 야망 있는 인물이었죠. 그래서 이 태종은 아버지 다음에 자기가 왕위를 잇고 싶었죠. 근데 5째였단 말이에요. 사실은 바로 이렇게 이을 수 있는 그런 순번이 아니었어요. 근데 자기의 둘째 형을 잠깐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둘째 형 올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자기가 왕으로서 올라오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세종이에요. 이미지가 굉장히 상반되죠. 근데 세종의 아버지, 이 태종의 아들이 바로 세종이에요. 여기서 피바람 불고 여기서 문화유산 남기고. 자, 그 다음에 세종의 아들이 문종이고요. 세종의 아들입니다. 문종의 아들이 단종이에요. 너무 어린 나이에 왕이 됐는데 일찍 아버지도 할아버지를 다 여의게 되고 그리고 그 자리를 누가 탐내냐면 단종한테는 이 세종은 작은 아버지 정도예요. 그래서 이 작은 아버지가 단종을 끌어내리고 왕위를 찬탈하게 됩니다.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수양이에요. 수양대군 세조. 자, 그 다음에 예종이고요. 그리고 성종입니다. 이 성종과 관련해서는 잘 나오죠. 제가 문물에 대한 정비가 이루어진 때고 또 여러 가지 문물 사업이 완성되는 시점이기도 하다. 그래서 성종 시기는 경국대전이 완성 성종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성종의 아들 연산군입니다. 이것도 좀 이미지가 상반되죠. 그래서 성종 다음에 그의 아들인 연산군 시기 때도 많은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중종, 그리고 인종, 명종, 그 다음에 선조 시기 때 외란 터지게 되면서 여기까지 전기의 왕들의 모습이에요.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 연중, 인명선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 자, 잡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교재를 보실게요. 자, 교재 보시면 조선의 건국 과정인데요. 위화도 회군이 바로 나오네요.
이성계 위화도 회군이에요. 자, 저런 사건은 왜 발생을 하게 됐느냐? 우리 예전에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이제 천령이 이북의 땅, 이 지역에 쌍성 총관부를 원 간섭기 때 이 쌍성 총관부가 설치가 됐다가 공밀항 시기 때 저기를 무력으로 가지고 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없애고 이제 이 지역을 땅을 다시 차지하게 되는데 그 공밀항 시기가 바로 원명 교체기였죠. 그래서 원나라 지는 해, 명나라 뜨는 해 이런 원명 국제 정세의 변화 속에서 또 이렇게 쌍성 총관부를 탈환할 수 있게 됐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원이 가니까 명이 오네. 이 명이요, 이 지역 우리 도움으로 니네가 다시 얻었으니까 여기다가 우리가 군사시설 설치할 거야. 그게 바로 명나라의 천령위 설치라고 하는 사건이었어요. 근데 당시에 이제 고려 말에 우왕의 장인이기도 하고 뭐 실세이기도 했었던 이 최영은 이거 그냥 수용할 수가 없다. 명나라와 전면전이다 라고 해서 이제 요동을 정벌하는 것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요동정벌. 그래서 여러분 이 요동정벌을 나서게 되는데 이 최영이 이제 총괄자고요. 당시에 조민수라고 하는 인물하고 그 다음에 이성계라고 하는 인물을 보내게 됩니다. 그 본인은 원래 같이 나가야 되는데 우왕을 보필을 하느라고 같이 못 나가게 되고 이 조민수와 이성계를 보내게 돼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나섭니다. 뭐 상부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 명을 거역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이제 나가게 됩니다. 기어서 가요. 엉금엉금 기어서 갑니다. 근데 아무리 이걸 생각을 해봐도 이거는 지금 이 시점에서 지금 이렇게 명나라가 부상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내가 지금 당장 뭐 요동을 정벌하는 거는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문제는 이제 나중에 명나라가 주도권을 확 잡고 났을 때 여기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물을 텐데 그때 이성계 본인이 타격을 받을 거라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성계는 저거를 뭐 받아들이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엉금엉금 기어서 갔다가 이 압록강 주변에 있는 위하도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저기에서요 논리를 만듭니다. 어떤 논리? 요동 못 간다. 자, 여기서 이제 이런 논리가 나오는 거죠. 불가론. 요동을 정벌하지 못하는 4가지 이유.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막 다 일일이 묻진 않을 거예요. 그냥 한번 듣고 사불가론이 그런 거구나 라고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일단 칠 수가 없다. 첫째.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여름 농사철이어서 지금 이때 군사 동원하는 거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지금 장마철이다. 여러 가지 전염병이 돌 수가 있고 활의 악효라든지 이런 것들이 녹아가지고 전쟁하기가 쉽지 않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지금 출병을 하게 되면 이 빈틈을 왜구가 들어와가지고 이거를 어지럽힐 수가 있다. 왜구의 침입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논리를 만들어서 회군을 하게 됩니다. 결정을 하게 돼요. 너무 무섭지 않나요? 이렇게 회구를 해서 돌아올 때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루비콘 강을 건넌다. 단박에 가서 진압을 해야 되잖아요. 갈 때보다 절반밖에 안 되는 시간 안에 빠르게 회군을 시켜가지고 진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 제거한다? 최영 제거하고요. 우왕 내쫓고요. 이게 바로 위화도 회군이에요. 자, 1388년에 위화도 회군 돌렸어요. 돌리고 난 다음에 뭐부터 이제 하게 되냐면 자, 경제권을 장악하는 거예요. 과전법을 제정하게 된다. 토지 장악. 그래서 정도전, 조준 등의 혁명파 사대부의 건의로 적극적으로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경제적으로 토지를 다시 분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혁명 세력들, 신진 사대부들에게 토지를 지급한 것이 과전법입니다. 순서 물어볼 거예요. 회군, 과전법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 그리고 나서 조선 건국이 됩니다. 1392년에. 자, 이게 이제 1392년에 조선을 건국하는 거를 바로 이제 목전에 두고요.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냐면 당시 마지막까지 회유를 너무너무 하고 싶지만 잘 되지 않았던 대표적 인물이 있어요. 온건파 사대부. 보시면 이제 혁명파 사대부에서는 뭐 이름도 정, 도전, 그다음에 조준 이런 사람들. 근데 온건파 사대부에서는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정몽주예요. 이성계는 이 정몽주를 끝까지 회유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같이 가고 싶었어요. 근데 이 정몽주는 결국 고려 왕조를 무너뜨리는 데는 반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몽주가 이성계가 말에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병이 났다. 이 소식을 듣고요. 병문안을 명분 삼아가지고 방문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이성계가 아직도 지금 혁명에 대한 꿈을 꾸고 있나, 이게 진짠가라고 하는 걸 떠보려고 갔다 그래요. 근데 정몽주가 딱 가니까 그 이성계 옆에 누가 떡 버티면서 눈빛을 반짝반짝거리면서 누가 버티고 있었냐면 당시 그 옆에 이방원, 다섯째 아들이었던 이 이방원이 버티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이방원이 정몽주를 마지막으로 회유하기 위해서 이때 시조 하나를 던져요. 이게 뭐냐면 하여간데요.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상 드렁칠이 서로 얽혀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한평생 얽혀서 같이 가자. 던집니다. 근데 이때 정몽주가 답시조를 보내죠. 이게 그 유명한 단심가.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님양한 일편단심 가실 줄이 있으랴. 나는 배신 못한다. 고려왕주 유지해야 된다. 이방원이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생각을 했겠어요? 정몽주, 넌 죽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몽주가 돌아가는 그 길에 선주교 다리에서 철퇴에 맞아서 죽었다더라. 뭐 되게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그 미화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뭐 정몽주 사실 그 이야기를 알았다. 그래가지고 일부러 말을 탈 때 등을 돌리고 갔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요. 아주 충신의 아이콘처럼 여러 가지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죠. 근데 이런 재미난 이야기도 있어요. 정몽주에 대한 어떤 이런 충신의 아이콘으로서 만든 거는 그거는 고려가 아니라 조선에서 했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사실 이게 고려 말에요. 조선을 건국할 때는 정몽주는 걸림돌인 건 맞아요. 근데 조선을 건국하고 난 다음에는 조선의 입장에서 이런 정몽주와 같은 충신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더 이렇게 미화시키고 만들어냈다. 이제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결국 회유하지 못하고 정몽주는 죽게 된다는 거. 그래서 온건파 사대부를 제거하게 되고요. 이성계에 즉위하고 조선을 건국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태조 이성계부터 하나씩 그 왕조를 좀 살펴볼게요. 자, 보시면 처음에는 기틀을 마련을 합니다. 개경에서 한양을 수도로 삼고요. 여기가 명당이더라. 한양을 천도하고요. 여기에서 이제 법궁인 경복궁 등의 궁궐과 종묘와 선왕들을 모시는 종묘와 또 곡식의 신들 모시는 사직을 건설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에서요, 초창기에서는 이성계를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도전을 보셔야 돼요. 정도전. 왜냐면 이 조선을 초창기에 설계한 사람의 설계의 브레인이 정도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때 뭐 경복궁, 긍정전과 같은 주요 정각의 이름을 다 정도전이 지었고, 그 다음에 조선 경국전에는요, 어떤 이야기가 담겨져 있냐면 조선은 재상 중심의 정치를 해야 된다. 우리 왕들은요, 이 안에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총재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안에 왕은 현명한 재상 하나를 뽑기만 하면 된다. 왜냐하면 군주라고 하는 것은, 왕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세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현명한 군주도 있을 수 있고 연산군같이 약간 이상한 애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군주 자체가 올바르지 않은 상황이 있었을 때 이들을 바르게 데리고 갈 수 있는 재상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군주의 역할은 현명한 재상을 뽑는 데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재상 중심의 정치를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정도전이 한 이야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왕에 대한 권위에 도전하는 것 같은 굉장히 좀 급진적인 내용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도전은 다시 이제 보시면 이 조선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이성계를 킹으로 만들고 왕으로 만들고 여기에 브레인을 담당했던 것이 한 축이 정도전이고 그 다음에 그 하나의 축이 다섯째 아들이었던 이방원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처음에 나라를 만들 때는 이들 셋이 같이 함께 갈 수 있었지만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만들고 난 다음에는 이들은 같이 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 정도전은 전형적인 신료 집안이에요. 향리 집안 출신이고 이방원은 왕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전의 입장에서는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강조하는 그런 조선을 만들고 싶어 했고, 이방원과 같은 경우는 왕권을 강화하는 나라, 그런 조선을 만들고 싶어 했던 거죠.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태종 이방원이 듣고 얘는 안 되겠다, 얘 어떻게 해야 되겠다, 얘 죽여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결국 정도전은 제거를 당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정도전 이어서 이제 보시면
불시자편이요. 불교의 폐단을 비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상이라고 하는 거는 되게 중요하죠. 근데 고려 시기 때의 사상의 하나의 축이 불교였다면 이제 이 조선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유학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쭉 그 불교의 자리를 유학이 대체해 준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 불교는 잡스러운 이야기, 잡변이다. 석가의 이야기는 잡스러운 이야기다. 이런 식으로 불교 자체 교리를 비판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진도라고 하는 병법서, 진법서 같은 것도 이제 편찬을 하게 되는데, 이때 요동정벌에 나서요. 왜냐면 명나라하고의 관계가 초창기에 좋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요동정벌을 하기 위한 요런 이제 진도와 같은 병서를 내게 되는데, 뭐 적극적으로 했다 그래요. 정도전 같은 경우는 아주 막 발언도 세게 하고 한 번은 붙어야 된다 막 이렇게 되게 굉장히 세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근데 한편으로 정도전은 이런 걸 했던 이유가 뭐냐면, 물론 이게 좀 자주적인 어떤 조선의 모습 이런 것들을 요구한 측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요동정벌을 통해서요, 왕족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사병들, 개인적인 병사들의 힘을 약화시키려고 하는 시도를 했었어요. 근데 왜냐면 이제 당시에는 이렇게 군사들이 꼭 왕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런 이방원이 가지고 있는 군사 사병들, 개인 사병들도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분립되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사병을 낮추려고 하는 시도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 누가 째려보고 있었을까요? 이방원. 이런 것들도 문제시 됐다는 거죠. 서로 갈등이. 자, 그래서 이제 결국 왕자의 난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1차 왕자의 난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세자책봉에 불만을 품은 이방원. 이방원은 왕이 되기가 어려웠어요. 왜냐면 순번이 5째였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그런 문제도 있었고, 그래서 당시에 누가 세자로 올라오게 됐냐면, 이복 동생, 배다른 동생이었던 이방석이 저렇게 올라오게 됩니다. 저 이방석이 추천이 되는데, 저 이방석을 올린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제 정도전의 추천이 있었어요. 정도전이 생각해서 봤을 때 이방원이 왕이 되면 이렇게 왕권 중심으로 갈 게 뻔하고 너무 야망이 큰 그런 인물이었단 말이죠. 본인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나라를 꾸리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방석에게 방석을 깔아줍니다. 이런 건 별로 이런 농담은 좀 그렇죠. 자, 아무튼 그래서 이방석을 죽이고, 형제요, 배다른 형제고, 이방석을 죽이고 개국공신인 정도전과 남은 등을 여기서 제거하게 돼요. 그래서 정도전 여기서 죽는구나. 1차 왕자의 난. 너무 깔봤던 거죠, 이방원을. 그래서 여기 1차 왕자의 난에서 정도전, 이방석 이렇게 다 제거가 된다는 거. 근데 정도전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보시고. 자, 그리고 이제 태종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둘째 형이었던 정종을 잠깐 올려요. 그래서 태정, 태 이렇게 들어가는데, 정종과 관련해서는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것이 없기 때문에 바로 이제 태종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자, 보시면 태종 때 육조직계제를 실시한다는 거예요. 조선의 시스템은 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에 의정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의정부에는 좌의정, 우의정, 좌와 우를 이끄는 영의정, 삼정승이 여기서 일을 하는데, 지금 저 육조직계제 같은 경우는 이 밑에 육조가 업무를 분담을 하거든요. 우리 고려 시기 때 이성육부처럼. 근데 이 육조를 왕이 다이렉트로 받아서 이 의정부의 힘을 약화시키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명령도 마찬가지로 직접적으로 주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체제, 이런 직접적인 체제를 갖추는 거는 왕권이 강할 때, 그리고 왕권을 강하게 하고 싶을 때, 그럴 때 합니다. 그래서 태종 때 육조직계제 나오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내로남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하면 로맨스가 되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사병혁파는 정도전이 할 때는 얘가 째려봤어요. 이방원이 못한다. 근데 자기가 이제 왕이 되고 난 다음에는 다른 사람들이 개인적 사병을 갖는 거는 용납하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왕이 되자마자 이제 사병혁파를 하게 됩니다. 역시 육조직계제 사병혁파, 왕권 강화의 일환이에요. 자, 그 다음에 사관원을 독립시켜요. 문화부의 낭사가 그 기능을 하고 있었는데, 저거를 별도로 분리시켜서 사관원, 언론기구를 독립적인 기구로서 이렇게 만들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신들, 신료들을 견제하기도 하고요. 이게 나중에 가게 되면 왕도 또 견제를 하게 되죠. 뭐 언론사가 국회의원들 견제하기도 하고 대통령을 견제하기도 하고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정책에 있어서는 호패법
양전사업 이런 거 실시했는데 16세 이상이면 남성들이 다 차고 다니는 거였고요. 목적은 뭐 우리 그 주민등록증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세금을 잘 걷게 하려고 파악하기 위해서 저런 호패법을 실시했고, 자, 그다음에 이제 세계지도인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가 제작이 됐다. 이거는 세계지도입니다. 혼일강리 역대국도지도. 그다음에 또 신문고를 설치를 하게 되고요. 신문고 처음으로 설치한다.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설치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뭐 실제로는 저 신문고를 백성들이 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태종 이방원이 뭐 왕자의 난을 일으키면서 왕으로 들어왔잖아요. 또 다른 역모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저 신문고를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요것도 또 문화사 가면 나올 텐데, 개미자, 활자, 우리가 고려시기 때 인쇄술 봤는데 목판 인쇄술, 그다음에 금속활자 인쇄술 봤어요. 근데 요 시기에 이제 조선으로 들어오게 되면 금속활자가 활발하게 주조돼서 나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태종 시기 때 개미자 잘 나와요. 요것도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종 시기로 넘어가게 되면요. 세종 시기는 지금 왕과 의정부, 육조의 체계가 태종 시기 때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육조 직계제로 넘어갔다면, 이 세종 시기 때는 신료의 이야기를 듣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육조가 업무를 의정부한테 올리면 의정부에서 왕에게 올리고, 왕도 밑으로 내리고 의정부를 거쳐서 육조에게 업무가 내려가는 이런 식의 의정부 서사제, 바로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추구하는 이런 시스템을 세종은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지편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뭐 유학을 연구하는 기관이기도 하고요. 경연을 관장하기도 했다. 경연 같은 경우는 왕하고 신료들하고 이제 토론을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뭐 왕에게 여러 가지 또 뭐 왕이라고 해서 모든 걸 다 하는 건 아니고, 나이가 많고 경험이 많은 그런 신료들의 이야기를 듣는 그런 뭐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런 경연을 관장하고, 그 다음에 연분 구등법과 전분 육등법의 공법을 실시할 때, 이것도 잘 나옵니다. 그런데 요거는 이제 경제 파트에 가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외정책인데요. 세종은 제가 문무에 능했던 왕이다 라고 하면, 이 문무에 능했던 왕을 2명을 뽑을 수가 있어요. 그게 하나가 세종이고요. 그 다음에 한 명이 정조 좀 떠올리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세종 이렇게 떠올리면 훈민정음을 창제하고 여러 가지 과학기술을 내서 되게 문인적 기질이 있는 그런 왕으로만 좀 인식이 되는데, 세종도 무인적 기질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영토가요, 압록강에서 이렇게 두만강까지 영역을 확보하게 되면서 사군과 육진을 개척하게 되는 것을 이게 세종 시기 때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저런 어떤 뭐 영역 확장에 대한, 그리고 국방에 대한 부분을, 국방 영토를 개척하는 거에 대한 어떤 흥미, 이런 것을 느끼게 돼요. 그리고 왜구를 토벌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적극적이었던 것이 세종이었습니다. 자, 보시면 사군 육진을 설치하고 국방 영토를 개척하고요. 뭐 사민정책이니 이런 것들은 저 사군 육진이라고 하는 지역이 뭐 이렇게 아주 그 밑에 있는 삼남 지역처럼 농사가 잘 되는 비옥한 곳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저쪽에다가 이제 이사를 시키는 거예요. 많은 백성들을. 그리고 또 토착민을 관리로 임명시키기도 하고요. 자, 회유책은 한양의 여진사절이 머물 수 있는 또 북평관을 또 설치를 해주기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본에 있어서도 강경책과 회유책을 썼는데, 저거는 이제 왜구예요. 왜구의 소굴인 대마도. 왜구의 침입은 우리 신라 시기 때부터도 경주 신라 일대랑 일본에 가깝다 보니까 왜구가 끊임없이 뭐 이렇게 신라를 침입해서 들어오고 했었는데, 조선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계속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세종이 저 왜구가 득실거리는 곳이라고, 소굴이라고 생각하는 저 대마도를 친 거예요. 이종무를 시켜서. 그러면 잠잠해질 줄 알았어요. 왜구가 안 올 줄 알았어요. 근데 오히려 왜구가 더 득실득실한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느냐. 근데 봤더니 저 대마도에 있는, 그러니까 왜구들은 이게 자급자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궁지로 몰면 몰수록 오히려 더 약탈이 심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주냐? 때리고 선물 주고. 그래서 3군데 열어줘요. 부산포, 제포, 연포, 울산의 3포를 열어주게 된다. 그게 언제냐면, 그게 뭐냐면 이제 개해약조예요. 그래서 보시면 때린다,
쓰시마 정벌 때린다, 열어준다, 선물 준다. 그게 언제냐면 개해년이에요. 개해년. 근데 여러분 저 개해년은 훈민정음을 창제한 년이 개해년이에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 팁을 드리면 개해년에 뭐가 있었다 이러면 세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화정책은 뭐 빼놓을 수가 없겠죠. 훈민정음을 창제하고 그 창제한 것을 가지고 용비어천가 등의 한글 서적을 간행을 했어요. 훈민정음은 뭐 백성들이 글을 모르고 한자를 알기가 너무 어렵고 이래서 어떤 애민 정신에 의해서 훈민정음을 만들었다 이렇게도 얘기하지만 또 그런 걸 가지고 용비어천가, 저거는 앞에 있는 선왕들을 이렇게 칭송하는 거거든요. 의도가 좀 있다는 거죠. 여러 가지 이제 유학적인 질서, 통치 질서를 더욱더 쉽게 익히게 하기 위한 차원에서 한글을 만들었다. 뭐 이런 이유도 들어가 있고 왕들에 대한 업적을 더욱더 쉽게 백성들이 읽어보고 느끼고 할 수 있도록 이제 그런 차원들도 들어갔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뭐 측의기 뭐 이거는 측량하는 거죠. 비를 측량하는 거예요. 강우량을 측량하는 거고, 그다음에 뭐 앙부일구 해시계, 그다음에 자경루 물시계, 뭐 구슬이 또르륵 내려가면은 뭐 그리고 둥둥둥둥 이렇게 장난감 인형이 치는 형태예요. 자경루 물시계입니다. 또 천체를 관측하는 혼천이 같은 과학기구를 제작을 했고요. 그리고 뭐 이제 칠정산 역법이고요. 이거는 한양을 기준으로 만든 달력입니다. 저런 것도 있었고 또 농사 직설. 이거는 우리나라의 농법, 그러니까 농토에서 나고 자라는 그런 농법 기술을 담고 있는 거고요. 또 삼강 행실도 윤리서고요. 또 향약 집성방과 같은 의학서죠. 향약 구급방이 있죠. 고려 시기 때 향약 구급방이 있고 고려 말에 조선 세종 시기 때 향약 집성박이 있다는 거 구분을 좀 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활자. 앞에서 기억나실까요? 앞에서 태종 같은 경우는 개미자여서 잘 나요. 태종은 개미자. 근데 세종은 갑인자. 세종은 갑인자. 이거 섞어서 내거든요. 근데 세종은 갑이다. 세종은 갑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안 헷갈리시겠죠? 개미자 태종이고요. 세종은 갑이다. 갑인자 활자입니다. 갑인년을 만든 활자란 뜻이에요. 자, 다음 이제 세조로 넘어갑니다. 태정, 태세, 문단세. 문종하고 단종은 빠졌죠? 문단세 이 들어가요. 세종. 그러면 이게 이제 이렇게 들어가요. 세종이 있고 세종의 아들이 문종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왕위를 잇죠. 뭐 엄청 이렇게 출중했다 그래요. 인물도 좋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문인적 기질도 아버지만큼이나 뛰어나고 그래서 우리한테는 이렇게 부각이 안 됐잖아요. 문종이 사실 세종이 너무 위대하니까 그 밑에서 같이 아버지 워커홀릭 아버지를 만난 아들이에요. 괴롭지 않았겠어요? 이 사람 능력이 이 왕도 능력이 뛰어났지만 아버지한테 좀 아버지 그늘에 많이 이렇게 묻힌. 근데 이 문종 같은 경우는 왕위에 즉위하자마자 좀 병약했어요. 몸이 많이 좋지 않았고 그래서 일찍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들 또 세종의 아들이 있었는데 또 하나 게 누구였냐면 수양대군이었어요. 수양대군 훗날 세조가 되는 거죠. 왕위를 찬탈해서 세조가 되고 그다음에 그 또 안평대군 몽유도원도라고 하는 그런 그림을 또 그리게 했던 안평대군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종 다음에 이제 문종이고 그다음에 문종의 아들이 단종이 되는데 이렇게 계보가 순서대로 넘어가게끔 해줘야 되는데 수양대군이 단종을 친 거죠. 그리고 자기가 이제 왕위를 빼앗게 된 건데 당시 이제 이 수양대군 같은 경우도 야망이 엄청 있었던 그런 인물이었어요. 근데 문종 일찍 죽고 또 할아버지도 죽고 단종한테 단종 엄청 예뻐했다 그래 세종도 문종도. 근데 일찍 다 죽게 되면서 단종이 홀로 남게 됐는데 문종이 남긴 고명 대신 자신의 유언을 잘 받들어서 이 단종을 잘 보필해라.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김종서, 황보인 이런 인물들이 있었다고요. 이런 인물들이 단종이 너무 어리니까 정치를 하기 어려워서 저 단종이 뭐 여러 가지 상서나 이런 것들을 상소문을 이렇게 보고 올리면 이 김종서나 황보인이 노란 색깔 표식을 해가지고 단종한테 주면 단종이 그거 보고 처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봤을 때 수양이 봤을 때 너무 능력도 없고 나이도 어리고 그러니까 이게 정사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다라고 해서 이제 그 자리를 수양이 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계유정난을 통해서 정권을 장악하고 조카 단종을 몰아낸 사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단종 같은 경우는 뭐 마지막에 이 수양에 의해서 이 죽음에 대해서는 기록상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저 단종이 스스로 뭐 세조에 이제 사약을 먹고 죽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스스로 자결을 선택하기도 했다. 근데 그 시신이 강원도 영월 청룡포에 빠뜨려가지고 이 시신을 누가 수습도 하지 못하고 나중에 호장 출신이 와서 겨우겨우 이제 수습을 하게 되는 뭐 비운의 군주이기도 하죠. 세조 같은 경우는 반면에요. 너무 이제 이 문종이 둘째, 이 첫째 형이 너무 뛰어나고 이런데 이 약점이 좀 약하다는 거, 몸이 약하다는 거. 그래서 아버지한테 자기를 막 어필하려고 일부러 막 나이가 많고 병이 든 말을 골라가지고 자기가 타요. 그러다가 이 말이 휘청휘청 거리다 넘어지면 자기가 막 굴러가지고 착지하는 모습을 나 이렇게 뭐 문무에 능하다 나는 막 이런 것들을 막 보여주고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야망남이었죠. 이 세조가. 자, 세조 왕이 됩니다. 돼서요 뭐 하겠어요? 육조직계제 하죠. 다이렉트로 받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중간에 안 거치고 그 다음에 눈과 입을 막는 겁니다. 그런 게 뭐냐면 이게 토론하는 거 이런 거 너무 싫어해요. 경연, 그 다음에 집현전, 학자들. 그래서 저런 이제 집현전과 경연 같은 것들 다 폐지하게 되고 또 유향소 이거는 여러분 향촌에 있는 자치기구예요. 근데 저 향촌 그러니까 함경도 토착 세력이었던 이시애가 저기 향촌을 기반으로 난을 일으키게 되니까 저거 유향소가 저때 폐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힘을 중앙으로 모으려고 했고요. 왕권을 강화하려고 했었던 것이 세조예요. 그러니까 육조직계제 어디야 이러면은 세조, 어디야 이러면 태종 이렇게 갈 수 있고 집현전, 경연 폐지, 세조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관리에게 뭐 지급할 토지가 부족해서 직전법을 실시한다라고 했는데 과전법의 변화입니다. 과전법은 전직자, 현직자한테 주는 토지거든요. 근데 이거는 현직한테만 주는 거예요. 현직 직전법. 또 배울 거예요. 이제 세조에서 그 다음 이제 넘어가서 이제 성종으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태정, 태세, 문단세, 예, 성종입니다. 성종 시기. 자, 성종 시기는 문물을 완성한 시기. 경국대전 완성. 우리나라 뭐 최초의 그 통일된 법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세종 시기 때 집현전이 있었다면 성종 시기 때는 홍문관이 있었어요. 이 홍문관을 설치하고 경연을 활성화한다. 근데 여러분 이제 이 성종 시기 때 사림을 등용한다고 했잖아요. 세조 시기 때 이 세조 시기가 되면 세조가 뭐 계유정난이라든지 왕위를 찬탈하는 데 있어서 공을 세운 사람들이 들어오겠죠. 우리가 이제 훈구파라고 했어요. 근데 훈구파가 너무 힘이 센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도 훈구파의 세력이 너무 세니까 이 성종 시기, 성종도 나이가 어릴 때 올라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성종이 이 훈구파를 견제하기 위해서 지방 세력을 끌어서 올라오게 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살인파였어요. 살인파. 그래서 훈구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김종직 등의 살인을 등용시키게 된다. 이 훈구는 말하자면 여러분 그 초창기부터 인싸예요. 인싸. 관학파. 성균관에서 중앙에서 인싸로 들어와서 공부하고 타고 훈구 세력이 되는 거고요. 근데 우리가 왜 고려 말에 그 역성혁명을 하겠다는 걸 반대했던 세력 있잖아요. 그런 세력들은 지방으로 내려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방에서 공부를 하는 사학파 세력, 이런 세력들이 지방에서 계속 근거를 잡으면서 세력을 형성하고 살인파로 이제 등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성종 시기 때 관수관급제인데요. 이거는 토지제도의 연장선상에서 볼 겁니다. 그래서 관이 걷고요. 관이 걷고 그 다음에 관이 주는 제도예요. 우리가 연장선상이 그 과전법, 직전법, 관수관급제 뭐 이런 상황의 연장선상에서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고 토지제도 파트에서 또 배울 겁니다. 그러니까 저게 성종이구나만 체크하시면 돼요. 자, 편찬사 많겠죠? 많을 수밖에 없겠죠. 성종이니까. 여기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동동동 국악을 울려라. 동동 이때 다 나와요. 성종 때. 동, 시문집, 문선, 문집입니다. 그 다음에 동국여지, 승남, 지리서예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어요. 동국, 통감, 역사서입니다. 동동동, 그 다음에 국조오레이,
국가의 예법서예요. 5가지 예법서. 그 다음에 악학개법은 음악 백과사전이에요. 그래서 동동동 국악을 울려라. 이렇게 하시면 끝납니다. 성종시기 안 까먹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밑줄근 이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자, 이 책은 뭐 어렵게 나왔는데 저런 거에 긴장하실 필요 없다. 자, 일부러 이 왕 때 주자소, 이건 뭐예요? 활자를 찍어내는, 만들어내는 곳이에요. 주자소에서 제작한 개미자. 근데 제가 세종은 뭐라 그랬어요? 갑. 세종은 갑입니다. 이건 누구 거다? 이거는 태종이다, 태종. 이 왕 때는 세계 지도인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가 세계 지도가 제작이 됐습니다. 이것도 맞는 내용이고요. 자, 그래서 1번을 보시면 전통 한의학을 정리한 동의보감을 간행하였다. 이거는 허준이에요. 허준, 광해 허준이고, 그다음에 2번 광해군식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화부 낭사를 분리하여 사관원으로 독립을 시켰다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독립기구, 언론기구를 강하게 한 독립기구를 만든 거 태종이 맞는 내용이죠.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이제 3번 보시면 경국대전을 반포하여 국가통치규범을 마련하였다. 완성, 반포, 성종이죠. 자, 4번 탕평비를 건립했다라고 했는데 요건 우리가 배울 겁니다. 영조시기로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 5번 보시면 한양을 기준으로 한 역법서인 칠정산, 이거는 세종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한양을 기준으로 해서 시간을 계산할 수 있는 이제 역법이라고 하는 게 나오게 됩니다. 칠정산, 세종. 그래서 얘는 정답은 2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게 조선의 이제 중반기 정치사로 이제 넘어가기 전에요. 제도사입니다. 이 제도사는 제가 큰 틀을 잡아드렸어요. 여러분들 이 제도사에서 항상 중앙정치조직, 그다음에 지방행정조직, 군사조직 이렇게 나눠진다고 이야기를 드렸고, 이거를 여러분들이 비교하는 식으로 복습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보시면 고려, 조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보시면 여기 처음에 이제 중앙의 정치 조직, 여러분들 복습 다시 시켜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방의 행정 조직, 그리고 군사 조직, 그 다음에 관리 등용 시스템까지. 관리 등용 시스템까지 이렇게 해서 비교 한번 해보는 식으로 갈게요. 자, 우선 이제 고려 보시면 고려의 중앙통치기구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물어보면 고려는 이성, 육부죠. 중서문화성, 상서성, 그리고 이제 육부의 체제가 있고, 그 다음에 고려의 지방행정조직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면 아직은 이게 일반 행정구역으로 일원화되어 있지 않고 조금 미흡한 점이 있다. 그래서 일반 행정구역인 오도와 군사적 행정구역인 양계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또 하나 들어가면 지방관이 다 파견이 안 돼요. 그래서 지방관이 파견이 되는 주인이 되는 현보다 속해 있는 속현이 더 많았다는 거. 그 다음에 군사 보시면 고려 같은 경우는 중앙군은 2군 6이죠. 중앙군. 그리고 지방군은 여기 5도에 파견이 되는 주현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양계에 파견이 되는 주진군이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리등용제도는 과거 시험, 이거 누가 했어요? 과거 시험에 쌍기의 권위로 인해서 광종시기 때 했죠. 그래서 과거가 있고, 근데 아빠 백이 있어요. 오품 이상의 관직자면은 자손이 그 음서 받을 수 있죠. 근데 뭘 더 중요시했다? 음서 더 중요시했다. 요게 이제 기본적인 틀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조선 같이 가볼게요. 자, 조선의 중앙정치조직은 어떻게 되느냐? 왕이 있으면 의정부 육조체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조금 왔다 갔다 할게요. 자, 보시면 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왕 밑에 의정부 신료들, 그리고 실질적인 업무를 하는 육조. 이런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삼정승이 있어서 왕의 명령을 받고 내보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국정을 총괄하는 최고 권력 기구가 되겠고요. 6조, 2조, 호조, 예조, 병조, 형조, 공조로 구성됩니다. 이거 다시 한번 복습해보면 예를 들면 군사와 관련된 거 이런 거 어디서 담당하는 거야? 여기서 국방부, 국방부, 그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형벌과 관련된 거 어디서 한다? 여기서 하는 거야, 형조. 건설,
뭐 이런 거 관련된 거, 건축, 공조, 그다음에 뭐 예의, 뭐 사신들 왔을 때, 그다음에 과거 시험 같은 거 치르는 거 담당, 예조, 호조 잘 나옵니다. 재정과 관련된 거 저기서 담당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승정원. 근데 이제 이게 이 기구 중에서요, 왕한테 알러뷰 하는 기구가 있어요. 완전히 왕의 직속 사법기구, 그러니까 직속기구입니다. 직속기구. 왕의 비서예요. 왕명 출납이라고 얘기하는데, 왕의 명령을 받고 내보내는 거, 승정원. 그 다음에 이제 직속 사법기구인 의금부,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편으로는 이 왕을 견제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그 왕을 견제하는 기구가 뭐냐면 그게 삼사라고 불리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사는 사헌부, 또 사간원, 홍문관, 요런 기구를 삼사라고 했다. 그래서 관리의 사헌부 같은 경우는 우리 왜 헌병경찰 할 때 그 헌자예요. 그래서 관리의 비리를 감찰하는 거, 이거 복습하면 고려 시기 때는 뭐였냐면 어사대가 있어요. 어사대. 그다음에 사간원, 간원 드리는 거, 홍문관. 집현전이 세종시기 때 있다면 성종시기 때는 홍문관이 있었다는 거, 여기서 경연을 주관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체크해드릴게요. 옥당. 옥당이라고 불리기도 했다. 옥하같이 존귀한 사람들이 들어오는 곳이에요. 그래서 저게 여러분들 문제 푸실 때 사료로 저렇게 물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요렇게도 불렀어요. 이렇게 사를 양사라고 불렀다. 그래서 저 양사들은 오품 이하에 해당되는 그 하급 관료들을 임명하고 할 때 이 사람들의 동의를 얻어야 돼요. 그게 바로 이제 서경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정도 보시면 되겠어요. 3, 4. 자, 그 다음에 기타. 한성부라든지 수도의 행정과 치안을 담당하는 한성부나, 그다음에 춘추관, 역사를 쓰는 곳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뭐 지금도 춘추관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냐면 청와대 안에 있어요. 그래서 저 춘추관에라고 하는 저 춘추의 의미는 아주 엄정하게 역사를 기록한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대통령 뭐 이렇게 브리핑하거나 뭐 그다음에 이제 기자들하고의 뭐 이런 뭐 간담회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저 춘추관에서 합니다. 자, 그다음에 성균관. 유학을 가르친 최고 교육기관이라는 거, 이거는 그 국자감을 계승한 게 성균관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방행정 조직을 한번 볼게요. 지방행정 조직을 살펴보게 되면 8도로 일원화돼요. 그래서 여기 5도, 양계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전체를 다 8도로 일원하게 된다. 그래서 조선은 8도. 그리고 그 아래에 이제 부목군현, 인구수나 뭐 토지의 면적에 따라서 부목군현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는데, 이제 여기에서 봐야 되는 거는 여러분들 8도의 지방관이 누가 파견되느냐, 부목군현에 누가 파견되느냐, 이걸 보셔야 되는데요. 지금 고려 같은 경우는 5도 양계는 5도에는 누가 파견되죠? 안찰사, 그다음에 양계에는 병마사 이렇게 됩니다. 근데 조선시대 때 8도에는요 관찰사가 들어가요. 관찰사. 그 여기 안찰사 이러면 틀려요. 관찰사. 그 다음에 부목군현에는 부윤, 목사, 군수, 현령이에요. 우리가 근데 이렇게 불러요. 아, 여기에 파견되는 지방관은 수령이구나. 그럼 이 수령에 대한 인사고과를 누가 하냐면 여기 관찰사에서 이 수령 인사고과를 하는 거예요. 이들에 대한.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 수령들은요, 지방의 행정, 사법, 군사권을 다 행사하고 있었어요. 권한이 되게 막강하죠. 근데 이거 오늘날하고 비교해보면 좀 안 맞아요. 왜냐면 오늘날에 뭐 예를 들면 경기도지사가 군사권을 가지고 있나요? 재판권을 가지고 있나요? 현대사의 모습이랑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나중에 가면 근대 파트를 배우게 되면 지방관의 권한을 하나씩 뺐습니다. 그리고 뺐고 뭐만 남게 하냐면 행정권만 남게 해요. 수령의 역할이 있어요. 농업을 발전시키고 교육을 진흥시키고 공정하게 세금을 걷는 거, 이런 7가지 업무를 수령 칠사라고 했다. 근데 이걸 평가하는 게 누가 하는 거냐면 이제 관찰사가 하는 거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지방 그 행정조직 운영하고 관리를 파견하는 데 있어서요, 이런 원칙이 있다. 상피제, 서로 피한다. 우리 뭐 공무원 발령되면 거기서 계속 이렇게 있지 않잖아요.
뭐 이렇게 돌게 하잖아요. 뭐 이쪽에 일정기가 뭐 4년 정도 있다 다른 지역으로다가 발령을 낸다든지 사실 이제 그런 것도 상피제의 원리에 들어가는 거죠. 왜냐면 이제 같은 친인척끼리 묶이거나 너무 아는 사람들끼리 계속 같이 있으면 여기서 여러 가지 이제 부패한 일들, 청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저런 이제 상피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역시 임기제였어요. 관찰사 같은 경우 1년, 이제 수령 5년 정도 임기제가 있었고 또 지방에 가면 이렇게 향리라고 하는 이제 존재들이 똑같이 우리 중앙에 6조가 있었던 것처럼 지방에도 이방, 호방, 예방 이런 식으로 이제 6개 방을 조직을 해서 수령들이 오게 되면 이들의 이제 업무를 도와주는 저런 향리들이 있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향촌 사회로 내려가게 되면요. 이제 지방으로 가게 되면 향촌이라고 하는 거 어디 얘기하는 거냐면 팔도 큰 단위가 있고 이런 데가 향촌인 거예요. 지방으로 들어가면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옆에다가 유향소라고 하는 자치기구가 있었어요. 이거는 향촌에 있는 기구입니다. 향촌에 있는 자치기구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자기들끼리 뭐 예를 들면 이제 제지사족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땅 지역에서 살고 있는 사족이에요. 뭐 전직 관료에 지냈을 수도 있고요. 꼭 관료 아니었어도 뭐 명망 있는 예를 들면 그 마을에서 뭐 경제력이 어느 정도 있고 그리고 또 덕망 있는 뭐 이런 유지들이라고 뭐 우리가 얘기하죠. 이런 사람들이 여기를 움직입니다. 유향소를. 그래서 여기에서 뭐 임원도 뽑아요. 좌수와 별감이라고 하는 임원도 뽑고요. 여기서 자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냥 둘 수 없잖아요. 너무 이게 자치적으로 흘러가게 되면 중앙에서 통제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유향소를 통제하기 위해서 중앙에다가는 또 뭐를 하나 설치해 두냐면 서울에 있다. 경제소를 설치를 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통제하는 역할도 하기도 한다는 거. 근데 이제 보세요. 교재로 다시 볼게요. 좌수와 별감 이런 임원이 있었다. 이러면 이제 유향소예요. 그 다음에 저 유향소가 그냥 너무 자체적으로만 자율적으로 돌아가지 않게 경제소가 유향소를 또 관리 감독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경제소는 정부의 고위관리가 자신의 출신 지역 경제소를 관장해요. 정부의 고위관리가 자신의 출신 지역 경제소를 관장하게 된다. 자, 이 말은 뭐랑 비슷하냐면 사신간이랑 비슷해요. 우리 사신간제도. 그래서 이 사신간제도 감투 하나 더 씌워주는 거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로 예시를 들게요. 여러분들이 공무원이 됐어요. 발령을 받았어요. 근데 내가 출신지가 뭐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예요. 그러면 나 그 출신지에 대한 감투를 거기를 통제하는 감투를 하나 더 씌워준 거예요. 난 중앙 관리지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게 감투가 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 지역에서 무슨 일이 발생하게 되면 나한테 연좌제적 성격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성격을 갖는 역할을 하는 것이 고려시기, 태조시기 때 사신간으로 나왔고 그게 바로 조선시대에 와서는 유향소와 경제소라고 하는 시스템으로 분화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과거제도로 넘어갈게요. 관리등용제도. 자, 조선시대도 관리제도가 있었다. 관리제도 있었습니다. 자, 보시면 이 과거제도는 조선시대 당연히 과거제도를 중심으로 해서 관리를 등용을 시켰고요. 그리고 이제 음서라고 하는 것도 있었어요. 근데 고려 같은 경우는 5품 이상의 관직에게 해당됐다면 조선시대 음서 같은 경우는 2품 이상에 해당이 됐다는 거. 그리고 또 특히 음서를 통해서보다는 과거를 통해서 관리에 많이 등용이 됐다는 거를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자, 이 문과를 보시면요. 문과제도 보시면 속과가 있어요. 속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과가 있어요. 근데 이 속과 같은 경우는 생원과 진사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뭐 여러분들 허생원 들어보셨나요? 허생원? 그다음에 뭐 김진사. 근데 뭐냐면 허생원보다는 김진사를 더 높게 쳐줍니다. 그래서 이 진사는 술술술술술술 쓰는 문예시험에 해당이 되고요. 저 생원과 같은 경우는 유교 경전을 능통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시험이었어요. 그래서 진사를 더 많이 취급을 해준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소과에 합격을 하게 되면 성균관에 입학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대과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과에 합격해도 생원 진사가 관리가 되는 겁니다. 학업 관리가. 근데 내가 욕심을 조금 더 낸다. 그러면 이렇게 대과 가서 시험 보는 거예요. 그래서 대과 같은 경우는 이제 초시, 복시, 전시의 순서대로 진행이 되고요. 합격하게 되면 대과는 홍패, 붉은 패를 받아요. 소과는 백패를 지급받게 된다는 거. 뭐 위에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똑같아요. 조선도 여러분 3과입니다. 고려도 3과고 조선도 3과예요. 그래서 고려 같은 경우는 문과 자리 잡혀 있었고요. 근데 무과가 없었잖아요. 대신에 승과가 있었죠. 그리고 잡과가 있었던 게 고려였다면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문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무과가 있고요. 대신에 승과가 없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잡과, 3과 제도였다는 거. 자, 그래서 이제 무과는 뭐 무신을 선발하기 위한 시험으로요. 얘는 무과 같은 경우는 소과가 없었어요. 소과가 없었고 급제시 홍패를 지급받았습니다. 잡과 같은 경우 이제 기술관 선발하는 시험이었고요. 뭐 이제 실시의 시기를 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이제 과거 제도의 실시의 시기를 보게 되면 3년에 한 번 보는 시험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한능검하고 비교해서 보게 되면 한능검 1년에 막 4번도 보고 막 이러는데 이거는 뭐 사실 3년 동안 내리 준비해도 탈락하는 일들이 훨씬 더 많았고 엄청 어려운 시험이었어요. 그래서 내내 저 과거 시험 준비를 해도 죽을 때까지도 저거를 합격을 못하는 케이스들도 많이 허다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정기적 시험이라면 뭐 또 저렇게 국가에 큰 경사가 있거나 뭐 왕의 아들을 낳았거나 뭐 이런 큰 경사가 있을 때 또 부정기적으로 증광시라는 게 있었고, 그다음에 또 국왕이 성균관에 방문해서요 문묘에 이렇게 이제 예의를 행하는 저런 재래시 같은 것들을, 그러니까 문묘 재래시에 또 성균관에서 부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알성시 같은 것이 있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타 관리 등용 제도로는 음서가 있었고요. 근데 이제 음서 자체는 지금 제가 비교해드린 것처럼 여기가 이제 5품 이상 관직에 해당이 된다면 여기는 2품에 해당이 되고요. 과거를 더 쳐준다는 거. 뭐 취재, 간단하게 시험을 친다는 거. 청거라고 하는 것은 과거 시험 치르지 않고 추천지예요. 근데 요거는 여러분 여기다가 현량과 대표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잘 물어볼 거예요. 사림을 천거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군사제도 볼게요. 자, 군사제도 보시는데, 자, 조선시대 때 군사제도는 조선 전기에는 중앙군은요, 중앙군은 오이제. 중앙군은 오이제. 그래서 이제 궁궐과 수도의 방어를 담당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뭘 보셔야 되냐면, 지방에 대한 방위, 어떻게 했느냐, 지방을 방어를 어떤 식으로 했었느냐라고 했는데 요게 이제 진관 체제라는 거. 일단 요렇게 이제 비교 구도로 먼저 써드리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잡세꾼까지 이렇게 같이 갈게요. 자, 그럼 이제 무슨 말이냐 한번 볼게요. 교재로 보겠습니다. 5위. 고려하고 비교해서 보게 되면 이군육이에요. 왕의 친위 부대이기도 하고요. 중앙군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지방군은 뭐냐면 초창기에는 병영,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수영이라든지 이렇게 지역마다 저렇게 국방상 요지에 해당되는 곳에 저렇게 뭐 병영, 뭐 수영 이런 식의 체제를 잡았는데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건 이걸 잘 보세요. 세종. 진관체제, 지역 단위의 방어체제. 조금 체제 정비가 된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진관체제는 각 지역마다 군대를 조금씩 배치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외부에서 침입이 들어오게 되면 소규모 침입에 되게 유리한 방법이었어요. 여기 한번 뚫려도 뒤에서 또 막을 수도 있고 이런 게 이제 바로 진관체제였습니다. 초창기에 보여지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일반 뭐 농사를 짓다가 저렇게 군대 갈 수도 있고 이런 일반 농민들이 갔다면 나머지 이런저런 이유들로 인해서 빠졌던 나머지 사람들이 이렇게 유사시에 갑작스럽게 큰 일이 생겼을 때 유사시에 뭐 신량역천이라든지 노비 같은 사람들이 여기에 동원되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뭐는 없었냐면 농민은 없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뭐 기타 이제 교통제도나 통신제도 이거 여러분들 가볍게 읽어보시면 되는데 좋은 제도.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곡식 같은 것들 이제 세금을 내잖아요. 근데 그런 현물을 내다 보니까 그 현물을 바닷길이나 강가의 길을 통해서 운반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각 지방에서 걷어서 수도경으로다가 창고로 이렇게 이제 운반하는 이런 제도가 있었고 좋은 제도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런 걸 이제 외구들이 와서 약탈을 많이 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역원 제도인데 관리들에게 말과 숙소를 제공한 제도고 마패에 소지하면 여기 이제 말이라든지 이런 것들 제공하는 저런 제도도 있었습니다. 교통제도. 자, 그 다음에 봉수제도예요. 봉수 이렇게 불이라든지 그다음에 연기를 통해서 저런 위급한 상황을 이렇게 전달하는 거죠. 뭐 연기나 불을 통해서. 근데 임진왜란 겪고 나서부터는 너무 위급한 상황 전달할 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파발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뛸 수 있는 사람, 뭐 보발, 그러니까 빨리 걸어서 전달해 줄 수 있는 보발제가 있었고 말을 타고 전달해 주는 기발제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문제 한번 간단하게 하나만 풀어볼게요. 너무너무 이 비교의 구도가 중요하다는 거 이렇게 정리를 좀 하시면 되겠고 좀 지우고 가겠습니다. 자, 가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어요. 자, 이 상대개첩은 소속 감찰직 관원들의 계모임을 기념하여 제작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그들이 근무하는 청사가 그려져 있고 당시 모인 사람들의 명단이 적혀 있습니다. 상대란 서리빨 같은 관리 감찰 때문에 붙여졌다. 관리를 감찰하는 거. 이게 고려시대로 들어가게 되면 어사대. 이거 신라시대로 들어가게 되면 사정부. 근데 붙여진 가의 다른 이름은 대사헌. 사헌부가 되겠네요. 사헌부. 자, 옳은 거. 사림의 건의로 중종 때 폐지되었다라고 했는데 뭐 이거는 관련성이 없어요. 뭐 저거는 이제 소격서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해당이 될 수 있겠고 관련성이 없고 왕의 명령을 받고 내보내는 거 저거 비서가 하는 거거든요. 저거는 이제 승정원이 하는 거예요. 승정원. 그다음에 국왕의 친위 부대로 서울과 수원에 배치되었다라고 했는데 저건 정두시기 때 장용영 얘기하는 겁니다. 자, 4번 왕에게 경서와 사서를 강론하는 경연을 주관하였다라고 했는데 경연을 하는 거 저거는 홍문관, 뭐 집현전 이런 데서 역할을 했던 거고요. 관련성이 없고요. 자, 오프미아의 관리의 임명 과정에서 서경권을 행사하였다. 이거 여러분 양사가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헌부, 그다음에 사간원 이렇게 양사가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정답은 5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능, 제도사는 여러분 그냥 심플하게 딱 공부하는 만큼 여러분들이 열심히 암기하고 공부하시는 만큼 문제 답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점수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복잡하거나 어렵지는 않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제 중반부 정치사 들어가는 걸로 할게요. 앞부분 좀 복습 많이 하시고 다음 시간 쫓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